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직장 내에서의 그 괴롭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제 접수된 사례들만을 얘기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금지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 부당한 침해 사례들을 접수받고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아주 아이디얼하게 레고를 이용해서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보셨었죠. 그래서 양원석 소장님께서 운동이라고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시위도 있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때 장난감으로 1인 시위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제보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그리고 그때 웰페어 뉴스죠. 예, 웰페어 뉴스에도 그게 연계되어 있어서 그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왜 했었냐 하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불법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 자체가 너무 없고 무지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보여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알려주는 캠페인 용으로도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개념이 없으시니까 인식이 없고요. 인식이 없다 보니까 불법 행위를 하는데 떳떳한 형태로 오히려 그것이 마치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 사회복지사 고용되어 주신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느냐면 여기는 올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회복지 대학생 후배들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쯤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현장에 나오는 제도권에 나오는 곳이 1순위, 희망 1순위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순위가 주로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 NGO 그리고 공무원이 있고 거기를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1순위로 뽑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40명의 만약에 정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2~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현장이 정당함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그게 일반화된 상태가 되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인재가 없는 영역이 발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매우 근본적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었던 활동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내용들은 직장 내 성폭력,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그 성폭행까지는 저한테는 들어온 건 없고요. 그런데 성희롱, 성추행에서 여직원들 볼 깨물기, 가슴과 팔 사이에 겨드랑이에 손 넣기, 여직원 다리 사진 찍어서 보관하기, 그리고 성관계 어디까지 했는지만 물어보고 집요하게 여자 실습생까지 오면은 그 실습생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로 전할 수 없는 제보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꼭 남 상사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 상사도 예, 남자 직원 양팔에 이렇게 끼고 노래방 이렇게 하다가 막 뽀뽀하고 이런 일들 예. 그리고 아이 언제 가질 건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도 못 보나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괴롭힘 금지법 나오기 전에도 남녀 고용평등법 제12조 다 위반이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 강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건 성희롱, 성추행. 근데 그 당시에 미투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접수됐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이거는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안도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종교 강요. 종교기관 출석 강요하는 거 언제 나올 거냐, 교회는 언제 나올 거냐, 뭐 절은 언제 나올 거냐,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후원 언제 할 거냐, 2,000원만 하면 되나요? 그거 너무 부족하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직책을 강등시킨다거나 하는 활동들로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것도 다 근로기준법 위반들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폭행, 폭언을 포함한 것까지가 다 폭행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폭행의 범위가 매우 형법에 비해서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욕한다거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혼낸다거나 멱살 잡고 물건 던지고 몸에 맞고 서류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맞고 이런 것들, 아프진 않아도 그것 자체는 폭행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당 업무 지시에서 사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바자회 티켓 강매하고 직원 사생활 업무 지시하고, 그래서 대학원 가는데 본인이 대학원 가는데 강의 자료 준비를 직원한테 시키고 채점은 이제 또 직원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학원 과제 수행해야 되는데 또 직원한테 시키고 그리고 바자회 티켓 할당해서 강매하고 직원 SNS 사생활 통제하고 퇴사자하고 만나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횡령하고 배임도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근로 강요해서 주말 근무 꼭 강요하는 거 하고, 연차 써야 되는데 그거 못 쓰게 하고, 서류상으로는 신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라고 하는 방식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체 들어온 거는 그때 31건이 들어왔었는데 횡령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들은 내용에 보면 범죄 행위로 예. 어떤 그 처벌이나 요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익명으로 실시를 하셔서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소개는 해주셨는데 또 느낀 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걷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신 게 있다면. 일단 익명으로 했었던 거는 저한테 아무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념 자체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법 개념에 대해서 법 상식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좀 깜짝 놀랄 수준 정도였는데, 가해를 했는데 왜 가해를 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저한테 항의하시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한테도 본인이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너무하다, 복직에 더하러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하는데, 따져보면 다 맥락이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좀 혼냈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불법적인 행위로서 처벌을 하는 것도 별개의 사안으로 둘 다 처벌받는 조항인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인 보통의 상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냐면, 직원이 잘못했으면 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사적으로 내가 마치 자식 혼내듯이 훈육하는 방식으로 하는 순간 이미 법에서 얘기하는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내가 훈육하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계약관계라고 생각 안 하고 마치 가족 공동체 같은, 그래 내가 품어줘야 되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직원들을 애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처럼 사적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너무 많고, 계약관계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전근대적인 겁니다. 사적으로 제재하는 거예요. 이거 고려시대 때나 있었던 것이고, 고려시대 때도 제가 알기로는 1년 하고 금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사적으로 막 사람 죽이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1년 안에 했고, 법이 있기 전에 원시시대 때나 있었던
개념인데 여전히 이걸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직원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직원도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면 무슨 생각하느냐면 기관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기관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 보면 가해자분한테 당신 딸이나 아들이면은 혹시 이렇게 하시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원은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사용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빠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1대1로 대등한 개별적 존엄한 존재가 계약 맺은 관계라는 인식 자체를 직원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하는 그런 것으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오늘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벌 조항도 없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가해했는데 그 가해자한테 나중 구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지금 법 상황이고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받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은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대단한 용기와 처벌을 감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론이라는 장에서 거시적으로 이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이야기하는 인식을 바꾸는 데까지는 그래도 용기를 내면서 우리가 익명 속에 군중 속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다가 용기가 있고 내가 감내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저한테 상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전 차마 이렇게 말 못했어요. 선생님 고발하시죠 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로써 오는 당사자가 겪어야 되는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으나 저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그렇게 고발하지 못하시겠으면 우리 빨리 그만두자고 선생님이 가실 수 있는 곳 있을 거라고 우리 복지 그렇게 썩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정도까지밖에 못했던 게 제 한계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계에서 사실 사회복지 윤리를 우리가 수강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라는 말이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해놓은 게 윤리인데 우리 양원석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표현은 불법행위라고 하셨지만 사회복지계,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뭐 금년도부터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보수교육에서 윤리 부분보다는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 사례들이 좀 사회복지 현장에 잘못된 행위임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지구 노동조합에도 노동자성이 아니라 노동자분들인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많이 진정, 제보, 신고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이 이제 7월에 개정법이 시행됐고 시행되면서 좀 느끼는 변화들은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분명한 한계들이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를테면 사용자한테 이거를 이제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비밀을 이제 되는 의무도 없고 또한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뭐 운영 규정에 취업 규칙을 가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규칙보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더 우선되는 게 노동조합과 사측이 맺은 단체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노동조합이 사회복지계에 있어 이걸 모르시고요 아마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된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단체 교섭을 하면서 이 단체 협약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어떤 발생 시의 어떤 처리 절차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단체 협약안으로 좀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저기 어디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 교섭을 하러 갔었는데 그 사업주 그러니까 기관장님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단체 협약상의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법도 시행이 됐고 또한 이제 지난 2월 달에 아마 이 법 시행에 맞춰가지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그 매뉴얼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주님이, 기관장님이 매뉴얼을 공부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틀에서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조합이 지난 이제 5월 달에 여러분 그 직장갑질 119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직장갑질 119 팀에서 좀 제안이 들어와서 사회복지 119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갑질이나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문제들을 제보해달라는 어떤 취지였고 상담을 실시하는 거였고 아까 우리 양 소장님이 작년에 진행하신 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방식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세운 원칙은 시설장이나 법인의 어떤 관리자들은 가입을 철저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요. 그리고 지금 5월달에 이걸 개설을 했는데 한 달에 하루에 한 사례 정도 이렇게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때 제안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그 유형들을 저희가 노동조합은 폭언, 폭력, 모욕, 사적 업무 지시, 업무 배제, 또 장기자랑에 원하지 않는데 참여하게 하거나 또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하거나 직원을 감시하거나 또 업무가 끝났는데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한다는 등 한 30가지 정도로 저희가 괴롭힘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밴드에 올라왔던 글과 또 밴드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 밴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나 또 직장갑질 119의 변호사님과 노무사님 법률가들이 계신데 이분들하고 또 어떤 1:1 신청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니까 저희가 제안했던 30가지 유형이 다 망라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전히 이 직장 내 어떤 괴롭힘과 갑질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상급자에 의한 사실은 괴롭힘이 73%가 넘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공교롭게도 동료 간에 괴롭힘이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회복지 그 지부 노동조합 안에도 그 노조원이 노조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지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겠죠. 또 저희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80% 정도 되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 사업장은 안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조합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팀장인 조합원과 또 그냥 라인워커인 조합원들 간에 분명한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내에서 제보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관 내에서 좀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팀장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합원이지만. 그런데 뒤늦게 이제 팀원들한테 알려지면서 어떻게 팀장들이 노동조합원이면서 또 노동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좀 기관장님이나 좀 기관의 어떤 사정을 팀장들이 너무 많이 헤아려 가지고 이거를 조합에 좀 공개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좀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좀 많이 복잡해진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 119 밴드 만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물론 이제 관리자들의 이제 가입을 좀 제한하고 있고
또 밴드뿐만 아니라 밴드를 통해 가지고 노조에 아예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최근에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가 이 기관장이나 사무국장 등 최상급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 이게 거의 100%입니다. 저희한테 뭐 노동조합이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상급자, 관리자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고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이 이제 복지사협회에 계시니까 이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이나 이제 보호와 관련한 건데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회복지 대나무 숲을 알고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소개받은 직장 갑질 그 119 밴드는 오늘 사실 처음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대나무 숲의 존재와 거기에 또 내용을 적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회원이시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그 뭐 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에서 이런 직장 내 갑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노조에서 노조원이 노조원을 괴롭히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희는 회원이 회원을 괴롭히는 예, 그런 이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권 보장해달라는 공문을 이제 처음으로 시설에 이제 시행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회원 개인들은 저에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보내주셨고 회원들 중에 이제 기관장이나 법인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다. 협회가 언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받았을 때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또 약간은 이 편을 가르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나무 숲을 이제 협회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변했다. 우리 현장이 선배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복지 시설과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을 동일시하고 뭔가 희생하고 조금 힘들고 뭐 괴롭더라도 뭔가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제 시대적 추세가 그런 것이죠. 이미 사회는 그렇게 갔는데 저희 사회복지 현장이 조금 그런 문화적인 지체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저희 사회복지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이제 동일 직종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관계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 논문에서도 관계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은 혁신이나 변화가 매우 늦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논문을 쓰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어떤 논문을 보게 됐는데 조직 문화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논문들이 최근 5년 사이에 각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기업까지. 근데 사회복지 없어요.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혁신행동이라는 그 논문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은 관계지향적이어서 혁신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기조차 힘들거나 괜히 말했다가 그냥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쓰는구나. 그래서 조직문화까지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없던 걸 보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가 많이 조금 지체되어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이제 협회는 힘들지만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협회가 회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의 그 활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어떤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뭐 시설에 갔어요. 저희가 조사하러. 시설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어쨌든 조사까지 됐는데 조사는 이제 쌍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를 하면 고용해야 되나?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앙 단위의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죠. 그리고 현재 지금 17개 시도 복지사협회에도 지금 윤리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는 곳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권고 수준에 미치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도 하고 무용론을 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보다 더 그 피해자 또는 고발 내지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서 우리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인권센터라든가 사회복지 옹호센터라고 하는 가칭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협회 내에 또는 시도 단위에도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 협회 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외부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적도 있고 검토도 이제 대충 해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럼 협회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저희의 미션은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인데 주로 이제 저희가 법안이나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이 인권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부분까지 협회가 다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세계의 다른 사회협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담당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해서 알아봤는데, 네, 알아봤더니 없어요. 협회가 이제 그런 노동권에 관련된 한 곳은 없고, 유일하게 영국 사육사협회는 협회에 처음에 진입할 때 노동조합의 가입을 같이 권장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10만 명의 사육사들은 그중에 60%가 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만 결국 협회가 모든 거 다 하는 것보다는 협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노동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굳이 협회가 뭐 이 자원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현장이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식이 낮고 가치적으로는 지향하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은 없지만 뭐 대한변협이라든가 뭐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약을 해서 협회에서 뭐 소송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보자까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요리는 좀 개인적인 수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단체 또는 협회 내에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설치돼서 있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매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그 서로 간의 권익을 위해서 또는 노동권의 유지라든지 또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서로 그 협의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아직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데 복지사협회 내에도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 협회에 전 직원이 지방까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상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월 10,000원씩 내서 이제 경조사 챙겨주는 그 상조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지방협회 처장님이신데요. 그분은
명확하시더라고요. 이 상조의 목적은 결국은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구성원들은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생각이 없는데 이 협동조합 만드시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셨겠지만 조합원들의 합의된 결과물이 아닌 상태로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협회 내에 협회 직원들이 이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그리고 참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몸담았던 서울협회는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제가 있을 때는 같이 하자고 했는데 참여를 안 했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고 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사회부터 해서 좀 지방협회의 직원들이 노조에 대한 조금 공감하고 좀 더 회원들에게 이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상조회든 그 명칭이 어떻게 됐든 시작된 것이 이제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활동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정해가는 그런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노조로 가는 과정 중에 있을 거라고 보이시고요. 사실 전국의 그 사회복지협의 직원연합회라는 또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도 이제 많은 직원들이 사회의 변화라든가 협의회의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요청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좀 희망의 끈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 나눠보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그 괴롭힘이라든지 패턴화된 것들이 보면 개인적 일탈이나 개인의 기질적 이게 그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사회복지계에 뭔가 다른 어떤 그 배경이나 문화적 어떤 이유가 있을지 그 본론도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상급 노조라든가 타 단체의 노조하고 봤을 때 저희 사회복지계에만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저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결국 보통 이제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개인과 개인의 어떤 갈등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개인적 차원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 내에 운영 규정의 문제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기초한 조직 문화들 결국은 이제 작업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괴롭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좀 어떤 거는 이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 곳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수직적인 어떤 위계에 의한 어떤 업무 구조라든지 또한 이제 사업 목적이나 사업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토론과 합의가 없이 결여된 생략된 그런 조직일수록 괴롭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들이 있었고요. 사회복지 현장이 좀 그런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제가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중간 관리자나 뭐 상사가 만약에 이 괴롭힘 행위를 부인한다든지 혹은 이제 방치했을 때 괴롭힘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피해자가 이 괴롭힘 행위가 좀 방치되는 과정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나 시각 또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그냥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사회복지 현장에 이러한 모습들 차별과 불평등이 좀 사실 그런 불평등에 취약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시설의 어떤 운영 구조에 대한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주요한 결정은 시설 내에서 정말 권한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한 건 누구죠? 법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인에 잘 보이면 자기가 승진도 할 수 있고 시설장도 될 수 있는 구조이죠.
사실은 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노동자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결국 일하는 곳이고, 또한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복지시설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와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채용이나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뭐 이용자의 참여들을 많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 뭐 관장 뽑을 때 몇 %의 지분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사회복지 시설에 좀 이런 문제들이 집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원석 선생님 오랫동안 사회복지계에 많은 분들과 또 교육을 통해서도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이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우리가 표현하는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그것을 참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단지 이 자리를 피하는 쪽으로 가지,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계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인 요인보다 여기를 떠나도 다른 데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서 근로조건들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꾸느니 차라리 복지계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개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복지계는 점점 떠나지 못하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딴 데 못 가는 사람들만. 그럼 이 분야는 이제 더 지체되어지고, 더 지체되어지니까 들어왔던 사람도 또 떠나고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이 기존에 있으신 직원분들 중에서 내 개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지계 전반의 관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침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내부 자정작용을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노조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중 안에서 집단을 이루어서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위협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하지만 정작 돈을 내거나 역할을 하는 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 1년에 5만 원 내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도둑놈심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복지사협회 5만 원 내잖아요. 1년에 5만 원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전화를 왜 안 받냐면 그렇게 하는데 5만 원이면요. 저기 그 설악 워터피아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놀고 오는 금액, 그래서 뭐가 얼마나 크게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조든 이런 데든 군중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곳으로 안전이 비교적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내가 얼마나 좀 더 많은 비용을 치를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답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환기와 내용이 저희가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나무숲에 대한 개인적 제 소견은, 사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일을 경험했는데 라고 하는 공감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짧은 글로도 달아주시는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괴롭힘의 당사자들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말로는 아유 뭐 그거 봐서 뭐해, 뭐 해방도 아니고 막 그냥 그 불평불만들 그러면서 혹시 자기 얘기가 올라올까 싶어서 정말 일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경계하고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다수의 군중 속에서 저희가 좀 공유하는 일들을 익명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그 즐거운 사회복지 국리소에서 저희가 웰페어 이슈라고 하는 그 복지 미디어 인터넷 신문입니다. 거기에서 대나무 숲의 정도가 중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보편타당하게 정말 많은 현장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것들은 저희가 꼭 기사로 다루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또 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저희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라 교육을 또 듣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플로어에서도 좀 자신의 개인적 의견과 이런 것들이 계시면 아니면 이 자리에 오늘 나와 계신 세 분의 패널분에게 질문이 또 있으시다면 질문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저기 지금 계속 어떤 개인적인 얘기 하시고 소송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구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 방안은 사후 구제 방안이 있고 사전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사후 구제 방안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제가 그 내부 공익제보자 인터뷰에서 연구도 해봤는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미 그 조직은 끝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소송이라기보다는 왜 그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조들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왜 사회복지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떠나라고 말하시지만 사실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그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뭘 우리가 만들고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또는 그 합리적, 관습적으로 너무 당연시했던 것들의 문제들. 예를 들면 대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향이 중요해서 채용할 때 그 사전에 그 사람이 근무했던 기관들에 전화해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의 물어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생존이 보장되지 못한 이상은 지금 민주적인 어떤 그 기관에서 민주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할 수도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사후 구제마법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각자의 현장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하시고 얘기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뭐냐면 지금 있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춰봐서 옳았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틀린 것들이 있고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정말 자정적인 노력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이 저지르거나 일을 했는데 처벌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우리가 해도 안 된다라는 어떤 패배의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협회들이나 이런 곳에서 과감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법인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어떤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분들이 다시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정 노력들을 협회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군중 속에서 우리가 다수가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협회들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저희가 회장을 뽑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등등의 많은 협회들 그 협회들의 회장을 뽑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관장이 회장을 뽑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관장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실 그건 직접 선거가 아니고 굉장히 근대적인 그죠? 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사례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아까 제가 좀 사례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뷰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례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정말 더 봐야 되는 건
그 사례가 왜 일어났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구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지금 언급하신 직능협회들의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협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회원이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관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아마 바꾸는 것들이 그 직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좀 그 협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장들만을 위한 행사를 주로 했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자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오는 것은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또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일단 문화적인 지체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특히 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그 흔히 일선사회복지사라고 불리죠. 젊은 층 20대 한창 이제 갓 취업하고 이제 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할 생각을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도 잘 알고 흔히 90년대생이 온다 이러지 않습니까?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떤 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고 이게 부당하다. 하지만 이거를 얘기를 못해요. 잘. 근데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흔히 모여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죠. 미래가 저당 잡혀 있다. 내가 여기서 노조 활동을 뭘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다음 직장에 이직을 할 때 제 노조한테 그게 내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기존에 어디서 했던 기존 기관에서 이런 거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소문이 돌아서 한데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최근에 그 다른 쪽 직능으로 많이 간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다른 영역으로 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왜 여기서 사회복지 취미로 해야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고 있는지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두면 된다라고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지칭이 돼서 직장 외 미래에 대한 괴롭힘으로 꾸준히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현장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각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 문화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화적인 것은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상위 직원분들끼리 모이시는 어떤 모임 그런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저는 거기 술시중을 한번 들어가서 그런 걸 실제로적으로 본 적도 있어요. 지금 근무한 곳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그 협회 차원에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채용 과정에서 물어보는 거, 위에 분들끼리 모여서 아래 직원들을 평가를 누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문이 돈 거, 인간이라서 그걸 다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분중 속에서 제언을 해주셔야 전체적인 문화가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문화적으로 많이 지체되어 간 거가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장들의 톡방에서 그 퇴사자들 또는 또 구인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어느 부분에 대한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될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서 본인들끼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의 공유라고 합리화하시지만 사실상 그게 끊임없이 한 개인에 대해서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마치 과잉 일반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괴롭힘의 또 다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런 방들이 있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평판지수를 직원들을 조회하는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이제 업무 중에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종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지만
거의 뭐 반의무적으로 반의무적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의무 참여였어요. 의무 참여로 그렇게 3년을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재단이 이제 거의 뭐 시와 구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공중 분해가 됐어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이 고통받았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저희 복지관이 아닌 직원들도 그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직원의 신고로 인해서 그게 다 까발려져서 이제는 복지관도 수탁을 다 뺏겨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알고 있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정보라면 사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다른 협회들도 뭔가 종교 법인의 어떤 종교 강요를 분명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몰랐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에 가서 서울시 내에는 그 인권 특별 신고센터를 두고서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제보받고 있는 걸 제가 SNS상에 한번 공유를 했더니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이제 개인도 있지만 시설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무처를 총괄하는 당신이 그런 걸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누구를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알렸는데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뭔가 남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리는 것 자체도 주저하게 만드는 따가운 그런 낙인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김 선생님 사후에 하는 것도 물론 최후의 수단이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들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각자 좀 해내는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종교기관에서 25년을 했거든요. 근데 공무원하게 군의고세요. 저 큐티하는데 근데 큐티를 저는 기관장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을 하겠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요. 전 그거 바꿨어요. 화요 생각 모임. 그래서 주머니들이 그냥 신앙이 있는 신앙 발제를 해가지고 자유 발제를 해가지고 토론하고 큐티하는 그런 쪽으로 바꿔봤더니 나름대로 비신앙인들이 오히려 신앙화되는 이런 또 역효과도 있었지만은 결국 다만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시설이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공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 계속 이러한 것들이 원리화돼서 명제화시키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거나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또 하나는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습관 하나 만들려면은 최소 21번을 해야지 습관이 내 몸에 장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리더십은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변하려면 저도 21번씩 해가지고 수년을 해야지 그 리더십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양면의 이 부분들을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노력하시지만은 어쨌든 종교적 부분은 자꾸 이런 선언적 의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 변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사회복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사회복지 정도는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조직 통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들의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함께 행동하고 그 행동들을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 더 이상 우리 사회복지계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을 스스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도 존엄해 줄 수 있는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연사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으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학교에서도 이제 인권교육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수교육에도 인권교육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현재 인권교육은 정말 인권교육인가? 우리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권교육이 너무나
지금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이 구분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교육이 구조적으로 정말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여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를 넘어서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에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현장에도 인권교육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냐면 매번 똑같은 교육을 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 요청을 하셔야 되냐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됐으면 그 기본적 이해를 기반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실천을 할 것인지 기획 단계는 어떻게 하고 모집 홍보 단계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이행 단계는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거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요청하셔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1년에 몇 시간씩 받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변화 하나는 아까 이제 문화적 지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국가 산하의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무의 프로세스가 과연 인권적인지를 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우리랑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가 그 기관들은 그 인권경영을 함에 있어서 연관된 기관들과도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대신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관들과 우리가 관련해 예를 들면 푸드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되잖아요.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 어디에다 요청할 수 있어요? 구제 요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인권 경영과 관련된 거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와 연루되어 있는 기관의 인권 프로세스가 구제 시스템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경영평가에 들어가요. 그것들이 그들의 존재 이유에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연결된 부분들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권을 이해하거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인권 옹호 활동을 스스로 해낼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현장에 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를 패널로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협회 운영에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는 핵심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노력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김수정 교수님 그리고 종교 관련해서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속적인 안내와 재원을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오선영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 참고해서 저희 사업 방향에 제가 다 담당이니까요. 참고해서 하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문제가 심각했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제 고소고발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공문을 시행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사육사 등의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는 공문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현장을 시설과 법인을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난번에 법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 제가 그 발의했던 김승희 의원실 보좌관과도 소통을 하면서 김상희 의원님이죠. 그 보좌관님하고 원래 잘 아는 분이어서 필요한 우리가 서명운동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을 표명을 했는데 종교계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회돼 버리는 바람에 그랬고, 제가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데, 힘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사 권리당원이 몇 명이야? 너희가 뭐 더민주든 자한당이든 너희가 우리를 밀어줄 수 있는 세력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현장에서는 매우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제 국회로 갔을 때는 이제 정치적 힘이 작동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당을 상관없이 어떤 생활 정치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저희가 원하는 법안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정치적 중립은 자한당을 지지하는 노인이나 더민주를 지지하는 노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서비스를 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친복지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이제 좀 거시적인 당부를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당연히 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는 빠르지 않겠지만 준비해 나가면서 또 양호도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론회장을 좀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결과들을 현장과 공유하는 일,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노조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전에 전력조회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력조회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취업 방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연한 불법이고, 만약에 이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누설하거나 그것을 이제 정보를 공유했을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 한번 고발 한번 해주시면 연예인 불법 카톡방 같은 그런 파장을 사회복지에 일으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 뭐 이제 법 시행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오늘 노동조합에서 왔으니까 또 노동조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의 잘못된 문화 전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주 다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 종합복지관에서 노조 저희 지부에 가입을 했었고, 일상적인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되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승급에 대한 차별도 엄연하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 딱 만들어지니까 이 갑질과 괴롭힘의 가해자들이 긴장하시더라고요. 노동조합 존재만으로 긴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몇 개월이 지났는데 좀 노골적인 괴롭힘은 거의 사라졌고요. 또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승급에 대한 차별도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어떤 존재만으로도 좀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이제 사회복지 119 밴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좀 계속 올라오는 어떤 사례뿐만 아니라 이 사례를 용기 내서 제보한 당사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업들을 노동조합에서 할 예정이고, 좀 아까 전에 땡땡복지재단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 초에 좀 전략적으로 이 땡땡복지재단을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성북구에서 퇴출시키는 그쪽이 맞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퇴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직장 갑질 문제들이 좀 전략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이 제보자들의 어떤 신원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들이 좀 많다라고 저희가 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이런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좀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좀 많이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취업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규칙 개정 작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공문을 보내가지고 취업규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될지 컨설팅 사업을 좀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기관에서 직원 교육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나 뭐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요즘에 많이 하시던데 노동인권 교육에 무료 강사를 파견하자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를 바꾸어내는 거, 그리고 자정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내부 안에서 우리 스스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노조라든지 협회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긴장 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면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관장님급의 대의원들이 많은 것보다 그냥 직장인, 그러니까 일반 종사자들의 대의원 수가 확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민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과 이 원인들을 찾아가다 보면 근데 이런 구조들은 아는데 문제는 개인적 활동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느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활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해서 당장에 바뀔 것인가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무슨 활동을 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해요. 첫 번째는 바뀔 것 같을 때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활동을 하면 반드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 결과를 보고서 실천해요. 활동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건 안 바뀌든 어쨌든 안 바뀔 것 같은데 내 존엄으로는 도저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인생 살면서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하는 거 있어요. 작년에 저 요 활동에서 장난감 1인 시위 했던 거 바뀔 거라고 기대해서 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복지계 안에서도 바뀔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인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그 존엄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 이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거고 근데 그 혜택은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배한테 부끄럽진 않고 다음 세대한테 부끄럽진 않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시는 것으로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을 모아서 서로 돕는 그 협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즐겨 하고요. 거기에 마음까지 못해서 저희 협동조합이 출범한 지 오늘로 8개월째 이제 됩니다. 아주 애기애기한데요. 저희가 내건 첫 교육과 이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증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여전히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재정의할 때 우리가 뭐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사회복지라고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여전히 주변에 있는 동료를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차별적 배제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현실로 목도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다짐을 해보면서요. 아쉬움은 남지만 모쪼록 저희가 준비한 첫 행사에 귀한 몸 시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이 자리를 파해도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패널분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